시댁이 생각보다 재산이 많더라. 5년 안에 다 받아내야지. 그 뒤엔 요양원 보내면 돼. 서미숙은 며느리 이수진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자신의 집 안방 문 앞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계산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잊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며 살갑게 지내던 며느리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토요일 아침 미숙은 남편 최준호가 골프 모임에 나간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이 아파트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들이 집안 곳곳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죠. 사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서미숙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최민우가 작년에 결혼한 며느리 이수진은 그야말로 모범 며느리였거든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전을 부치고 주말이면 시댁에 들러 청소를 도와주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향한 그 따뜻한 미소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요일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 8시 준호가 골프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골프 모임이었어요. 준호가 나간 뒤 미숙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와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미숙을 안아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고맙구나. 민우야, 너도 어서 들어와. 수진은 민우에게 눈짓을 했고 민우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미숙과 수진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오늘따라 수진은 유난히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식탁을 치우던 수진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급한 전화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그래, 안방에서 편하게 받아. 미숙은 아무 의심 없이 며느리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안방 문을 살짝 닫았어요.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린 채로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미숙이 깨끗이 닦은 그릇들을 다용도실에 넣으려고 안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던 거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미숙에게 말할 때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죠. 미숙은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댁이 생각보다 재산이 많더라고. 강남 아파트에 예금까지 합치면 한 15억은 될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5년 안에 다 받아내야지. 지금 시아버지 63이니까 정년까지 1년 남았고 퇴직금 받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 뒤엔 요양원 보내면 되고 어차피 연금 나오잖아. 미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 밤낮 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이 아파트가 며느리에겐 그저 빼앗아야 할 표적이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이 일로 얼마나 준비했는데
시댁 재산 목록도 다 정리해뒀어. 어느 은행에 얼마 있는지, 적금 만기 언제인지 다 파악했다고. 증여세 계산도 벌써 해봤어. 며느리는 마치 사업 계획을 설명하듯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감정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안 돼.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더라고. 지난주에 슬쩍 얘기 꺼냈는데 시아버지가 노후자금 어쩌고 하면서 거절하더라. 근데 괜찮아. 나한테 계획이 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일단은 착한 며느리로 계속 연기하는 거지 뭐. 명절 때마다 전 부치고 주말마다 청소 도와주고 시어머니 손 꼭 잡고 다정하게 굴고. 그러다가 슬슬 임신 계획 들먹이면서 집이 좁다고 할 거야. 그럼 시댁 아파트 팔아서 우리 명의로 큰 집 사자고 하는 거지. 며느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만약 그것도 안 되면 그땐 민우 오빠 동원하는 거지. 요즘 오빠 완전히 내 편이잖아. 내가 울면서 하소연하면 오빠가 부모님 설득할 거야. 어쨌든 시부모님들 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충분히 사실 수 있어. 우리한텐 애들 키울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 순간 거실에서 아들 민우가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버텼어요.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5분쯤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였어요. 미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수도가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어머님, 전화 끝났어요. 친구가 고민 상담하느라 좀 길어졌네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래, 다 해결됐니? 네, 제가 잘 설득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천천히 돌아봤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 마저 할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민우랑 거실에 가 있어.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손 거칠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미숙은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온 반응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가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민우와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님 오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녁 5시 30분 남편 준호가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미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민우랑 수진이는 갔어? 준호가 다가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여보, 우리 며느리 말이야. 미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그 차가운 계산을, 5년 계획을, 요양원 이야기를 전부요. 말을 하는 내내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준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확실해?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너무 또렷하게 들었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복도까지 다 들렸다고요. 그 아이 목소리에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운 계산만 있었죠. 준호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며느리가 보여줬던 모든 친절이, 모든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 민우는, 우리 아들은 알고 있을까?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거겠죠. 요즘 민우 보면 완전히 수진이 편이잖아요.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이겨낸 수많은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우리한테 증거도 없고 민우한테 말해봤자 우리가 며느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그 치밀한 계획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며느리의 말들을 계속 되새겼어요. 5년 안에 다 받아내야지. 요양원 보내면 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미숙의 마음속에선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노후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결심이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계산에 노란하지 않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숙과 준호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미숙은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갈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 사갈게요. 미숙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우와 수진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비싼 한우 갈비 세트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걸로 샀어요. 저녁 식사 중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밝게 웃었어요. 저희 아기 가질 준비를 하려고요. 미숙의 머릿속에 지난주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슬슬 임신 계획 들먹이면서 집이 좁다고 할 거야. 며느리의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희 집이 좀 작아서 걱정이에요. 원룸이라 아기 방을 따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요즘 다른 집들 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큰 집에서 아기 키우던데. 준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아직 그런 생각 없어.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게 서로한테 좋아.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이 집도 민우 오빠 거잖아요. 그럼 미리 같이 살면서 부모님도 모시고 저희도 아기 키우는 거 도움받고 그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집은 우리가 노후에 팔아서 요양병원비나 생활비로 쓸 돈이야. 민우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아직 건강해. 같이 살 필요 없어.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엄마,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미숙은 며느리의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 6시쯤 민우와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부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아기 가진다는데 집 얘기만 하면 왜 저래? 미숙은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잘한 거야. 우리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아빠, 오늘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우리 아기 가진다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우야, 아빠 말 잘 들어. 우리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어. 그리고 이 집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고. 아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힘든 거 아세요? 민우야, 아빠도 너 키울 때 힘들었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우리가 다 해냈어. 너도 그렇게 해야지. 전화가 끊긴 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예전 민우 같지 않아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지난주는 제가 말을 조심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부모님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미숙은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아직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 저녁 미숙은 남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어느 은행에 얼마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일 은행 가서 상담받아보자.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화요일 두 사람은 함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들, 요즘은 신탁제도를 많이 이용하세요. 재산을 신탁에 맡기면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녀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거든요.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사망 후에야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숙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답일 수도 있었어요. 며느리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죠. 며칠 후 금요일 수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밝았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갈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실례했어요. 앞으로는 부모님 뜻 따라서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제 며느리의 이런 태도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계획을 바꾼 것뿐이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민우와 수진이 다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시부모를 대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번에 전세 좀 더 큰 데로 옮기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하지만 수진은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아버님이 보증만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구나. 아빠가
직장 다닐 때 동료 보증 섰다가 큰 손해 본 적 있어서 그 뒤로는 누구한테도 보증 안 서기로 했어. 민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하지만 저는 아들이잖아요. 민우야, 보증은 가족한테도 서는 게 아니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과 준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화났어요. 수진이 눈빛 봤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미숙은 손이 떨렸어요. 수요일 저녁 미숙은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일주일 전 토요일 보증을 거절한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민우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와 부모를 설득하려 했어요. 월요일 저녁 전화에서 민우는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전세금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꼭 갚을게요. 미숙이 대답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그 돈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 내 힘으로 살아야지. 엄마,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리는 거예요. 민우야, 빌려주면 못 받는 거야. 가족끼리 돈 빌려주면 나중에 관계만 나빠져.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밤에 다시 민우가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임신 준비 중인데 집 걱정까지 하니까 몸이 안 좋대요. 미숙이 숨을 깊이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수진이 걱정하는 거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생각해야지. 엄마는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미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주 며느리의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어요. 수요일 저녁 민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발 보증만 서주세요. 제가 절대 문제 안 일으킬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야, 아빠 말 똑바로 들어. 보증은 절대 안 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으로 구해. 다른 집들은 다 부모가 도와주던데 우리 집만 왜 이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우야, 다른 집 부모들처럼 자식한테 재산 다 주고 요양원 가도 괜찮은 거야? 아빠는 돈이 아들보다 중요해요. 민우야, 내가 정말 아들이라면 부모 노후 걱정을 해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목요일 아침 미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민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님, 아들 걱정 안 되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미숙은 문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들을 볼모로 잡기 시작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민우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실수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준호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수진아, 그건 민우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아버님 민우 오빠가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어제는 술 마시고 와서 울기까지 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민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전화가 끊긴 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숙이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준호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수진이는 지금 우리 약점을 공략하는 거야. 토요일 오전 민우가 혼자 부모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없었어요. 민우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미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는 매일 집이기만 해요.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숙이 아들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우야, 엄마 말 들어봐.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가 요구하는 건 우리가 줄 수 없어. 민우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수진이는 이혼까지 얘기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니? 아빠,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우야, 너 정신 차려. 수진이는 지금 너를 이용하고 있어.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왜 자꾸 수진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 내가 선택한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왜 모르니?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세요? 민우야, 미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우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돈이 자식보다 중요하신가 봐요. 민우야, 잠깐만. 미숙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잃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는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그저 우리 노후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들을 잃었잖아요. 준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민우가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해. 미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버텨요. 그날 밤 서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렸을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모든 순간이 행복했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어머님,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이랑 완전히 끝나도 괜찮으세요? 수진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우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화요일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는데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모님, 요즘 며느리는 안 보이네요. 미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잘 못 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 준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신탁 관련 서류 작성하러 오래. 다음 날 수요일 두 사람은 함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직원의 설명을 들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면 자녀분들도 동의 없이는 재산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미숙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재산은 안전해.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슬프지 않아요? 그날 저녁 미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민우 오빠가 회사에서 문책당했대요.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집중을 못해요. 미숙은 문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죠. 여보, 이것 봐요. 수진이가 또. 준호가 문자를 읽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건 협박이야.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아들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문자를 썼어요. 민우야, 엄마야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문자를 보내고 난 뒤 미숙은 한참 동안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답도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미숙은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숙이 문을 열자 뜻밖에도 시동생 준식이 서 있었습니다. 준식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형님, 제가 민우한테 전화 받았어요. 민우가 요즘 너무 힘들대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생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을, 재산 요구를, 모든 걸 말했어요. 준식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잘하셨어요. 하지만 민우는 어떡하죠? 준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민우를 한번 만나볼게요. 미숙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준식은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요즘 힘들다며?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 부모님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셨죠? 준식이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그게 아니야. 내 부모님은 너를 이기적이라고 한 게 아니야. 민우야, 너 수진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엄마가 들었대. 수진이가 친구한테 5년 안에 시댁 재산 다 받아내고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대.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민우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저 사실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준식이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정신 차리면 돼. 그날 밤 준식은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민우를 만났어요. 민우가 조금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미숙의 휴대폰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민우 오빠가 삼촌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아, 네가 친구랑 전화하는 거 들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증거 있으세요? 없으면 그냥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신 거예요.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없었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이제 좋으세요? 어머님 원하시던 대로 됐잖아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어머님,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은 남편에게 전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준호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수진이가 완전히 적으로 돌아섰네.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아들을 잃은 거예요. 준호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날 밤 미숙과 준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해. 민우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우리는 우리 노후를 지키며 살아야 해.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알았어요. 우리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립된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우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우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이 TV를 끄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말씀하신 거 정말 아무 근거도 없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우리 이 얘기 또 해야 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하지만 엄마는 확실하게 들었다고 하셨어. 수진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나보다 시어머니를 더 믿는 거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금요일 오후 민우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현관에 서서 들었어요. 응, 걱정하지 마. 민우 오빠는 완전히 내 편이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시댁이랑 완전히 인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시아버지 내년에 퇴직하잖아. 퇴직금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시도해 볼 거야. 안 되면 그냥 인연 끊고 우리끼리 살면 되지 뭐. 민우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우 오빠, 걱정 마. 내가 잘 구슬리고 있어. 오빠는 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거든. 참 순진해. 그 순간 민우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놀라 돌아봤어요. 오빠, 언제 왔어? 방금 왔어. 수진이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말씀이 맞았던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가 아니야? 나 다 들었어.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친구가 농담으로 물어봐서 나도 농담으로 한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민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엄마 말씀이 진짜였던 거야? 5년 안에 재산 받아내고 유양원 보낸다는 말도?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한 거야. 민우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야?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민우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1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세요? 토요일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민우는 부모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 민우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모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말씀하신 거 다 맞았어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말 했던 거 맞아요. 저도 어제 직접 들었어요. 미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구슬리고 있다고, 제가 순진하다고, 시댁이랑 인연 끊으면 된다고. 미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을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준호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됐어. 민우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재산을 노리지 않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천천히 생각해봐. 수진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부모 재산을 원하는 건지. 민우는 부모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녁 무렵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어디 갔다 왔어? 부모님 댁 다녀왔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지하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여보, 나 어젯밤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결혼이 뭔지, 사랑이 뭔지.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너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정말 나를 사랑해서야? 아니면 우리 집 재산 때문이야?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당연히 오빠 사랑해서 결혼했지. 그럼 우리 집 재산이 없어도 나랑 결혼했을까?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민우에게는 답이 되었어요. 민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나도 생각을 정리하고, 너도 생각을 정리하고.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민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부모님 집에 도착한 민우를 보고 미숙과 준호는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수진이랑 떨어져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미숙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어렸을 적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진실의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민우는 알았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민우 오빠,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1년 동안 함께 했잖아. 수진의 문자 메시지는 집요했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씩 왔어요.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째 지내고 있었어요. 화요일 저녁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아빠가 한 가지 물어볼게. 수진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준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은 더 그래. 수요일 아침 민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오빠, 나야. 민우가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 오빠, 제발 집으로 돌아와. 민우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생각 정리 안 됐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민우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너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수진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처음에는 시댁 형편이 좋다는 게 결혼 결심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 오빠를 사랑해.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니?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요즘 누가 순수하게 사랑만 보고 결혼을 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자. 나 회사 가봐야 해. 민우는 일어나 식당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나왔어요. 오빠! 오빠! 하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부모님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수진이한테서 전화 왔더라.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수진이가 앞으로도 계속 너를 압박할 거야. 내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해. 목요일 오전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 배우자가 혼인 중에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께서 들으셨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우는 삼촌 준식을 만났습니다. 삼촌, 조언 좀 해주세요. 준식이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삼촌이 볼 때는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진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토요일 아침 민우는 결심을 하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후 2시에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오후 2시 민우는 카페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이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민우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결혼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수진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평생 그 의심을 안고 살 자신이 없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이게 답인 것 같아. 민우는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부모님께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수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부모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1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민우는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수진에게도 정식으로 이혼 의사를 통보했어요. 수진은 처음에는 울며 애원했지만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거야. 이혼 절차는 석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우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마음을 추스렸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혼이 잘한 결정이었다는 게 느껴져요. 준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빠, 제가 부모님께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다 지나간 일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석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너 없는 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미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가득했습니다. 석 달간의 이혼 소송이 끝나고 민우는 공식적으로 수진과 남남이 되었어요. 금요일 오후 법원에서 나온 민우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우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거지.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우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민우는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작은 원룸이었어요. 준호와 미숙이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민우야, 여기 괜찮네. 깨끗하고 조용하고.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 집까지 걸어서 10분이에요. 며칠 뒤 민우가 이사를 할 때 부모님은 냉장고, 세탁기, 침대까지 다 사주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 뒤 민우는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미숙이 한 숟가락 떠서 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편 준호와 미숙의 삶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준호가 어느 날 저녁 제안했습니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제주도 어때?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 다시 가보자. 2주일 뒤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섬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신혼여행 때 왔던 해변이야.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여보, 그때 생각나?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잖아.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 씨 부부가 준호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내외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 그리고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우리 삶을 사는 거요. 석 달 뒤 준호는 마침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의 회사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퇴직식에는 민우도 참석했습니다. 아빠,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민우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민우가 예약한 곳이었죠. 준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렇게 효자가 되어서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거야.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미숙이 웃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민우는 부모님께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아빠, 이거 사진 동호회에서 쓰세요. 준호가 놀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비싼 건데. 아빠,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산 거예요. 준호는 감동으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합니다. 2년 뒤 민우가 부모님께 한 말이었습니다. 서미숙과 최준호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어요. 토요일 오후 부모님 집 거실에 앉아 민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우야, 정말? 어떤 사람이니? 미숙이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은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니?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그분은 우리 집 형편 알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 얘기했어요. 지은 씨는 그런 거에 관심 없대요. 다음 주 일요일 민우는 지은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지은은 수수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입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에요? 저희 둘이 힘 모아서 전세 구하려고요. 작은 집이지만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그 말에 미숙과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은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에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전에 며느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어머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우 오빠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고맙구나. 석 달 뒤 민우와 지은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민우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미숙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지은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우 부부는 작은 투룸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첫 주말, 민우 부부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지은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우 부부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미숙이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은이 축하해.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출산 준비하면서 부담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미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출산 준비는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석 달 뒤 미숙과 준호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민우야, 지은아, 우리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열어보니 은행 통장이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민우야, 이건 아기 출산 준비금이야. 아기 낳고 키우는데 보태 쓰렴. 민우가 통장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빠,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6개월 뒤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숙과 준호는 병원으로 달려가 손주를 처음 봤어요. 미숙이 아기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주 뒤 지은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습니다. 미숙은 일주일 동안 며느리 집에서 함께 지내며 육아를 도와주었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민우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손주 돌잔치를 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민우가 부모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미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이렇게 행복하면 됐지. 준호가 손주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보니까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아.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미숙과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수진이 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우리가 버텼잖아. 여보, 만약 그때 우리가 수진이한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우리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요양원에 보내졌을 거야. 미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준호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잘 버텼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미숙이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준호가 아내 옆에 섰습니다. 글쎄, 건강하게만 있으면 20년은 더 살겠지. 그 20년을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준호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선택한 삶이야. 우리 노후를 지켰고, 존엄을 지켰고, 진짜 가족을 찾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숙과 준호는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으니까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건강하게, 존엄하게, 행복하게요. 그들이 선택한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